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 약사 정상원입니다. 최근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다양한 단백질 음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운동할 때 도움이 되는 영양제와 섭취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포츠 보충제라 불리는 영양제는 근지구력, 근력, 심폐지구력 등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향상시키고 신체 발달을 위해 기본 식사 외에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스포츠 보충제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들은 어떻게 운동 기능에 영향을 줄까요? 먼저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조제로 가장 많이 알려진 프로틴, 즉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을 늘리기 위해 섭취하는 겁니다. 단백질은 많은 양을 영양 시기로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는 간편하게 가루 형태로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된 추가적인 단백질은 체내의 단백질이 쪼개진 아미노산의 양을 풍부하게 하고 근육의 생성이나 성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용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1일 체중당 0.8g이고요. 생활체육을 통해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한다면 체중당 1.5에서 2g 정도의 양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필터 작용을 하는데 단백질이 분해된 후 나오는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많이 제품화되어 있으며 크게 유청과 카제인 단백질로 구분을 합니다. 유청과 카제인 단백질은 모두 우유로부터 추출하였는데요. 유천 단백질의 흡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유청 단백질은 크게 WPC, WPI, WPH로 구분을 하는데요. WPC는 농축 유청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함량을 70에서 80%까지 농축한 건데요. 가격이 저렴하지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은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당불내증은 동양인에게 잘 나타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에 나오는 단백질 보충제는 WPI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WPI는 분리유청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즉, 유청을 따로 분리해서 단백질 함량을 85%에서 93%까지 올린 것인데요. 유당량을 줄여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에게도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를 전혀 소화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소장에서의 소화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게 만든 것이 WPH, 즉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영양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일반적으로 아르기닌, 크레아틴, BCA나 카르니틴 외에도 다양한 아미노산 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들이 왜 포함될까요? 바로 이들이 운동 기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겠죠. 아르기닌은 아미노산 중 하나로 혈관을 넓혀서 골격근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근피로를 줄여주고요. 또 아르기닌은 크레아틴 생산과 생장 호르몬 방출을 자극해서 근육 성장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크레아틴이라는 게 또 나왔는데요. 크레아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낼 때 사용되는 에너지 대사에 활용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할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고강도 훈련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다만 체내에 수분을 머금게 해서 체중 증가를 발생할 수 있긴 합니다. BCAA라는 것도 있는데요. BCAA는 브랜치드 체인드 아미노 액시드, 가지 달린 아미노산을 의미하는데 아미노산의 기본적 구조에 가지가 달린 세 가지 아미노산을 묶어서 통칭합니다.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은 류신, 이소류신, 발린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모두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세 아미노산은 간을 거치지 않고 골격근에서 직접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물질이 간을 거치기 때문에 이 BCAA는 빠른 속도로 근육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아미노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운동 기능에 있어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회복을 촉진시켜주며 면역 기능 강화와 피로 감소를 통해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운동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거나 또 고강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를 만들기 위해 근육에 축적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대사 부산물이 생성되는데요. 그런데 이 젖산이 특정 농도 이상의 근육에 쌓이게 되면 피로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근육을 수축할 수 없게 합니다. 예를 들어 턱걸이 최고 기록이 15회인데 10회부터 전완근, 이두근, 광배근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힘이 빠지고
근수축이 정지되면서 턱걸이를 계속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젖산이 축적이 되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근수축 지속 시간이 제한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육통을 급성 근육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 지나친 고강도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젖산을 제거하는 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운동 이후에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체내의 혈액순환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어 정리 운동하는 것을 꼭 추천하고요. 이때 아르기닌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이후 2,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오는 알배김, 이러한 근육통은 무엇일까요? 이를 돔즈,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지연성 근육통은 젖산과 무관하게 고강도의 운동으로 인해 미세 근육 파열 등의 손상을 입으면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으로 붓기, 통증, 열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일반적으로 운동 후에 하루에서 3일 사이에 가장 격렬히 활동하기 때문에 지연성 근육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단백질이나 BCAA, 아르기닌, 글루타민 등의 보충제 섭취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은 에너지 대사, 세포 성장이나 회복, 활성산소 손상으로부터의 보호, 신경이나 근육 기능 등 신체의 광범위한 필수 화학 반응에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스포츠 약사이다 보니 스포츠 보충제에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요. 이 관련하여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충제 섭취 타이밍에 대해 묻는 질문이 참 많은데요. 아무래도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늦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늦은 운동 이후에 먹는 단백질 보충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단백질 보충제 섭취는 기회창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저녁 늦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근육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 단백질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늦은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공복 상태에 숙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고픔이 있거나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예민한 분이 아니시라면 자기 전 단백질 섭취는 숙면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운동 전이나 운동 중, 후 등에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운동 전 또는 운동 중에는 근육의 글리코겐과 단백질을 절약하고 면역체계 약화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글리코겐은 탄수화물의 중합체, 탄수화물이 모여져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육 손상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은 양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BCAA나 크레아틴 등을 복용하는 것도 운동 전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동 후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도 꽤 있었는데요. 여기서 운동 후를 의미하는 건 운동 후부터 다음 운동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 후에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이 잘 분배된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친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데요. 각 단계에서의 적절한 영양소 섭취는 운동 수행 능력과 회복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메가3나 유산균, 항산화 비타민 등을 보충하면 체내에 생긴 염증을 낮춰주고 면역 기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다음 운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받는 다이어트 약 또는 다이어트 한약,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 등이 안전한지 또는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크게 3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연소, 대사 촉진, 식욕 억제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대사 촉진이란 대사를 촉진시켜서 칼로리 소모를 늘리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방 연소를 하게 합니다. 이 지방 연소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다이어트 약, 그리고 보조제 등이 갖고 있는 기능인데요. 이러한 기능과 더불어서 식욕 억제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다이어트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식욕 억제의 기능은 일반적인 뇌에 있는 식욕 중추를 자극함으로써 식욕 억제 기능을 갖게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방받는 다이어트 약의 경우에는 꼭 전문적 상담을 통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뇌의 식욕 중추 부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복용은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고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식이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포츠 보충제, 스포츠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초창기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주 2, 3회 정도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다소 기준이 엄격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2, 3회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고함량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 제제가 포함된 종합 비타민제를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운동으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낮추고 에너지 생성을 용이하게 하는 영양제 하나는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운동량이 증가하고 운동 기능에 관심이 높아지시는 시점이 되셨을 때는 다양한 스포츠 보충제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현재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때 영양 섭취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만과 스포츠 영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